식사 하시고 안녕하세요. 항상 했던 것처럼 그런 도중에도 계속 식사를 하실 수 있으니까 하시고요. 지금부터 보신 것처럼 제 953회 정책인 지식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금융시장과 주택정책이라는 얘기고, 현재 지금 많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고, 또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새로운 분야, 그런 분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보통 우리가 산업 그러게 되면 보통 산업부에서 가장 담당하죠, 그렇죠? 근데 부동산 산업은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합니다. 다음에 또 이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하는 많은 주택과 교통정책 중에서 상당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금을 베이스로 보통 운영되는 게 정상인데, 조금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가 조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국 쉽지 않은 분야이고 또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저희가 모셨는데요. 오늘 발제를 해주실 분은 현재 한국부동산 금융투자포럼 사무총장으로 계시고, 그다음에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경영교수로 계시는, 그리고 과거에는 LH에서 근무를 했던 이용범 선생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으십니다. 저희 대학원은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라 많은 인터랙션을 할 수도 있죠. 그중에서 특히 LH 같은 경우는 제일 큰 회사이기도 하고 저희랑 많은 관련성이 있지만, 막상 LH의 어떤 업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규제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많이 하지만 대부분 상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우리가 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쉽게 해당 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는 정부의 국토교통부 부동산 산업과의 임중한 사관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사무관님은 민간 부분에서 일을 하시고, 그다음에 민경태로서 공무원이 되셨고, 또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부동산 산업을 지금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전문가시죠. 오늘 많은 질문을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분은 지금 현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원으로 계시는 김정주 박사십니다. 큰 박수로 맞습니다. 김 박사님은 여러분의 선배님이십니다. 저희 대학원 행정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국회에도 계셨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연구원에도 계셨고, 지금은 건설산업연구원에 계시고, 자주 움직이셔서 그렇지는 그만큼 영향이 많으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발제 내용을 듣고, 그리고 김주환 사무관님의 토론, 그리고 김정주 박사님의 토론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 부동산 금융투자포럼 사무총장 이용보입니다. 본업이 한국 부동산 금융투자포럼에 지금 현재는 이제 사무총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지금 급여를 받는 것은 제가 옛날에 LH에서 근무한 게 아니라 지금도 LH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부동산 금융투자포럼에 파견 형태로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공기업은 아무래도 또 일종의 이제 임금피크 형태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이제 그런 각 기관에 이렇게 파견 나가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저도 이제 LH 사실 입사한 지 한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새로운 업무, 제가 이제까지 사실 좀 저희 회사에서 했던 업무와 좀 제가 기존에 이제 저희 회사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 또 제가 과거에 이제 우리 김현숙 교수님 이렇게 뵙고 행정대학원에 계신 많은 교수님들과 이렇게 교류가 있었던 거는 제가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가장 중요한 그 성과 관리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경영평가, 공격 경영평가 담당을 하다 보니까 그런 주로 이제 많이 교수님들이랑 교류를 했었는데, 마치 또 이렇게 새로운 분야에 또 제가 이제 새로운 분야에 들어가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분야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주제로 제가 발제를 할 수 있는 사실 오늘 첫 번째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기회를 주신 행정대학원 김현숙 교수님 특별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일단은 부동산 금융시장과 주택 정책이라고 하는데, 제가 원래 인쇄된 자료 조금 이제 오류가 좀 있어서 아침에 어제 좀 수정을 해가지고 띄워드리는 자료 좀 수정하는 부분들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부동산 금융시장 전반이 사실은 우리나라 1970년대 이후에 뭐 이제
부동산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또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렇지만 이제 그런 문제들을 또 우리 IMF 금융위기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 산업, 특히 또 건설 산업 자체가 완전히 뭐 거의 풍비박산 형태가 됐었고, 그것을 또 되살리는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 금융의 어떤 실질적인 뭐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소개된 부동산 간접 투자 기법들이 우리나라 특히 또 지금 우리나라 가장 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아직도 뭐 집값이 계속 오르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뭐 불안정성이 되는 거에 대해서 뭐 약간 계속 이제 문제가 되고 정책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시 또 풀어가는 그 입장이 결국 또 그 정책의 어떤 집행기관으로서의 그 저희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가 하는 역할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한번 연계시켜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금융시장 전반에 대해서 규모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접투자 최근 정부에서 간접투자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품으로서 우리가 리츠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리츠의 어떤 운영 시장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 부동산 금융 시장에 있어서의 주택 정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 LH가 주택 정책에서 활용하고 있는 부동산 금융 상품들이나 아니면 이런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60년대 우리 경제 개발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 개발 위주의 정책을 치다 보니 뭐 엄청나게 지가가 뭐 오르고 뭐 예를 들면은 심지어는 지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정부 당국자가 이제 뭐 부동산 가격 조사를 시킬 때 뭐 월마다 하던 것을 뭐 주마다 해라 뭐 아니면 뭐 하루마다 해라 막 이런 식으로 가격 조사를 요구했던 시기가 아마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그 IMF 이전에 금융 위기가 이전에는 사실 뭐 금융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많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금융이라는 게 크게 좀 중요성이 좀 떨어졌었죠. 그러면서 사실 이제 부동산도 너무 투기적인 수요 때문에 또 여신금지 업종에도 이 부동산 그 금융의 활용이 이제 제한이 됐었고요. 그 중에 또 특수적인 게 이건 뭐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지만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금융제도라고 할 수 있죠. 전세라는 제도. 이 전세라는 제도가 사실은 IMF 이전에 96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주택금융 비중의 54.1%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많이 이런 또 학자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 같이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일본이나 이런 데는 뭐 잃어버린 뭐 10년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뭐 초토화됐던 것이 금융이 연기가 너무 많이 돼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비제도권 금융인 전세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건설 산업만 다시 활성화시키는 그런 작업에 비해서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빨리 조기 회복에 도움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얘기인데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또 살펴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분히 수긍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사실 부동산 금융 이야기를 하려면 결국은 IMF 이후인 1997년 이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뭐 금융제도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이 90년대 들어서면서도 조금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사실은 91년 4월에 신탁제도 도입됐고 뭐 이제 IMF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결국은 뭐 자산유동화 제도라든지 ABS라든지 뭐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는 2001년에 도입이 됐고요. 그럼 2004년 1월인데 지금 2003년 5월로 돼 있는데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라는 그 부동산 펀드가 2004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사실 또 그다음에 PF 대출과 관련된 그 2004년 1월에 이제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라는 규정을 두면서 PF 대출도 이제 공식화됐고요. 사실 그 전에도 PF 대출은 뭐 IMF 외환위기 이후에 다양한 형태로 좀 도입이 됐었습니다. 뭐 수도권 신공항 고속도로 건설이라든지 우리가 잘 요새 뭐 많이 이용하는 인천 국제공항 철도 건설 사업 같은 경우 PF 사업으로 많이 진행이 오늘 이제 지금의 시점에서 가장 최근의 시점 제가 2019년 6월 현재 좀 조사를 좀 다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옛날 어제 드린 걸로 안 바뀌었는데 기냥해야 되겠네요. 19년 말 현재로 지금 제가 어제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부동산 펀드의 규모가 부동산 신탁의 규모가 가장 많은 60% 정도에 달하는 한 6월달 기준으로는 한 271조 원 규모가 약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부동산 펀드가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부동산 PF가 64조 원 규모의 대출. 지금 이제 그거 이제 6개월 사이에 또 부동산 죄송합니다. PF가 64조 원 정도 규모로 늘어났고요. 펀드는 지금 저기 있는 77조 원보다도 또 6개월 동안 좀 늘어나서 펀드가 한 91조 원 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리츠는 한 4조 원 정도 늘어나서 6개월 사이에 한 44조 원 규모로 설정이 돼 있는데, 이런 규모로 봤을 때 일단 신탁이 이제 가장 큰 규모고, 펀드, 그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다음에 리츠 이런 규모로 간접 부동산 금융시장이 이렇게 구성이 좀 돼 있다라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신탁 부분은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사실은 이제 신탁 부분은 여러 가지 과거에 이제 IMF 이후에는 IMF로 인해서 신탁사들이 문을 닫는 경우까지 있었는데, 그런 것들 다 이제 지금 넘어가가지고 신탁에 대해서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활성화되면서 신탁도 계속 좀 많이 늘어나고요. 또 특히 노후 자산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뭐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신탁사가 올해 또 3개 신탁사가 추가로 늘어나서 지금은 11개 신탁사에서 14개의 신탁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 업무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신탁에 대한 수요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고령화사의 증가에 따라서 신탁 사업의 증가로서 신탁 규모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펀드는 또는 리츠와 어떤 유력한 경쟁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자본시장법에 의한 간접 투자가 되겠고요. 리츠에 비해서 설립이 좀 간편하고, 또 자산 운용이나 세제적인 측면에서 리츠와 거의 동일한 혜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최소 자본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활발하게 설립되고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요거는 지금 2018년 3월 말 현재 통계인데요. 2018년 말 통계로는 지금 한 1,506개, 많이 늘었죠 그 사이에. 1,506개, 금액은 한 순자산 규모는 77.2조 원 그대로 있습니다. 펀드는 하여간 계속 펀드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2018년 부동산 펀드 순자산이 한 77조 원 규모. 그중에서 근데 이제 해외 부동산 펀드가 52%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해외 부동산 펀드가 인기를 가는 것은 이제 국내 이제 주식형 펀드들은 이렇게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고 있을 때 해외 부동산 펀드가 국내 부동산 펀드보다도 한 2배 정도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통상 이제 크게 그 차이를 리츠와 펀드를 한번 구분을 해보면은 리츠는 뭐 여러 개 자산에 이제 좀 자산에 투자가 가능하고 보유가 가능하게 되는 측면이 있고, 근데 펀드는 또 실물 자산에 직접 또 투자를 하고 있고, 또 펀드에서 또 다시 리츠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펀드는 좀 통상 대신 이제 3년에서 5년 만기에 폐쇄형 상품으로 보통 출시가 된다는 점이 좀 특징이고요. 리츠는 주식시장에 상장돼서 사모하는 것으로 자유롭다는 것으로 특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늘 가장 중심이 되는 우리 대표적인 상품인 리츠에 대해서, 리츠의 어떤 경영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리츠는 아무래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다음에 실물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련된 유가증권 등에 투자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들에 배분하는 회사, 투자 신탁으로 정의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미국 리츠협회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리치는 그래서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뭐 일반 공모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돼 있고 자금을 모으면서 투자자가 자산운용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치는 아무래도 장점으로 보면 부동산의 유동성을 좀 증대한다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투자 위험을 여러 종류의 부동산에 좀 나누어서 투자해서 투자 위험 분산한다는 것, 또 부동산 직접 관리에서 오는 비용과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또 리치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투명한 정보 제공이나 가치평가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투자행위에 할 수 있다는 점이 좀 장점으로 보통 부각이 되고 있고요. 단점으로는 보통 자산 취급과 매각이 좀 쉽지 않은 점, 투자 수익 방법이 제한적인 점, 또 배당과 이익의 내부 미모든 경영상의 의사결정이 어떤 뭐 여러 가지 수주중이나 이사회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약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 설립에 좀 시간이 좀 걸리고 구조가 복잡하다, 펀드비 복잡하다 이런 점들이 이제 아무래도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리츠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관리 리츠, 위탁관리 리츠, 기업구조용 리츠인데 아무래도 자기관리 리츠는 이제 과거에 투자자가 직접 자기관리 리츠는 이제 자산운용이나 관리 절차에 대해서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문제가 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위탁관리 리츠나 기업구조적 리츠는 자산관리 회사 AMC라는 곳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자기관리 리츠에서 발생되는 위험을 좀 분산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기관리 리츠가 많이 좀 문제도 좀 많이 일으켜서 큰 문제도 좀 일으켜서 많은 어떤 투자가들 좀 피해도 보고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래서 규모들이 모두 자기관리 리츠는 많이 운영을 안 하고 위탁관리 리츠가 대부분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리츠의 장점을 좀 이제 직접 투자 방식과 비교를 한 그림인데요. 이거 아주 잘 돼 있어서 여러 개 좀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액 투자가 가능한 점, 또 세금 부담이 일반적인 직접 투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적은 점. 예를 들면 여유자금이 있어서 부동산에 아파트 주택을 하나 더 사서 임대수익을 받겠다고 했을 때 대부분 주택을 사게 되면 취득세, 등록세 내야 되죠. 그다음에 또 매년 재산세 또 내야 되죠. 그게 또 조금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그까지 합쳐지면 또 종부세까지 내야 되죠. 그러니까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근데 리츠는 그런 비용들이 많이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세금 부담이 적다. 또 숙련된 전문가에서 자산운용이 되고 있고 또 언제든지 이게 주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 주식시장에서 매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외부의 리츠 현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이따 살펴보고요. 자세히 살펴보고요. 외국은 아무래도 세계 이제 현재 한 38개국 정도에서 도입 운영되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상장되어 있는 규모는 한 1,700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물론 이제 미국이나 네덜란드, 호주의 경우는 이제 60년대, 70년대 리츠가 이제 도입이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때보다 사실 일본, 싱가포르 이런 등에 비해서 그때 늦은 건 아니죠. 2001년에 도입이 됐으니까 사실 도입이 됐지만 사실 그 규모적인 어떤 성숙도 면에서 조금 좀 이제 성숙도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늦은 편이 되겠습니다. 보통 세계 리츠 5대 시장 하면은 미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캐나다 이런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리츠 성숙도별로 구분을 한 그 표입니다. 이게 알려주셔서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 규모적인 측면에서 아마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2단계인 도약 단계인 기모징 단계에 속해 있고요. 미국의 경우 상장 리츠 규모가 2018년 8월 기준으로 약 1,354조 규모로서 전 세계 약 1,700조 원 정도가 상장 리츠 규모라고 하는데 전 세계 리츠 규모의 한 3분의 2 정도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고요. 일본은 한 126조 원 규모, 우리나라는 한 6천억 정도의 규모가 상장되어 있는 리츠입니다. 상장되어 있는 실물적으로.
싱가포르 기업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소액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모범적인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일반 소비자가 ATM에서 리츠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주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국가별로 어느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일단 투명한 경영이 가능한 상장 형태의 회사로서 일반 국민 대상의 공모 활성화가 좀 필요한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잘 성공한 국가들은 또 경쟁력 있는 수익률을 가진 양질의 부동산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고 또 리츠 시장 안정적인 운영과 소비자 고생을 극대화하는 규제 행정을 추진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글로벌 리츠 지수를 보면은 리츠의 전체적으로 연평균 20%의 수익률을 보이는 20% 상승합니다. 수익률. 그다음에 S&P 글로벌 지수 기준으로 연평균 배당률이 한 5.1% 수준이다라는 것이죠. 미국 리츠는 특히 이런 지수를 리테일, 주거용, 호텔, 헬스케어 등에 투자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수익을 많이 내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2월 현재 약 한 223개의 리츠의 42조 원 규모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업데이트를 제가 했어야 되는데 과거에 비해서 다시 많이 또 증가가 됐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2010년도 초반에 비해서 지금 한 4배 이상의 규모로 커지고 있고 대수는 자산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중 대부분 리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관리 리츠고는 이제 뭐 거의 지금 뭐 대부분이 위탁관리 리츠에 포함이 되어 있고 기업 조정 CR 리츠의 경우도 거의 크게 기업 조정 리츠로 이용이 되고 있고 좀 규모가 아무래도 위탁관리 리츠가 가장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이 중에서 이제 전체 저희 LH의 시장 점유율이 약 40%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16조. 아까 국내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리츠가 공모보다는 이제 사모가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데서 특히 이제 중요하게 리츠 본래 목적은 어떻게 보면 공모 리츠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한 6개의 한 6천억 규모의 리츠라는 점이 있는데 이따 우리 김종환 선관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정부에서도 리츠 공모를 활성화시켜서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을 좀 건전화하는 그러한 측면의 정책들을 많이 도입을 해서 이번에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부동산 시장에 아마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는 이런 부동산 금융기법을 이용해서 정부의 주택 및 토지 정책을 집행하는 LH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H 하면은 사실은 제가 처음 선거관리를 담당했던 2011년 저희가 이제 LH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쳐졌는데요. 두 기관이 합쳐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바로 낼 줄 알았더니 시너지 효과를 바로 내는 게 아니라 이게 부채가 더 커져가지고 부채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너무 크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때 당시 2013년에 다 거의 뭐 하루에 뭐 이자가 뭐 100억 이상 보통 민간기업 같으면 문 닫아야 되겠죠. 네. 뭐한 400% 정도의 부채비율을 가지고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초기에 통합 이후에 초기에는 저희가 그래서 사업 구조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성이 없는 사업들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업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부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지금 정부가 계속 바뀌더라도 새로운 어떤 부동산 정책에 따른 또 특히 국민의 주거복지 안정을 위한 주거 정책을 또 집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좀 해결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부동산 금융기법을 좀 도입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부동산 금융
도입하게 된 그런 이유가 되겠고요. 특히 저희 이 앞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LH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 지금 임대 자산이 전체적으로 전체 부채 한 69조, 한 70조에 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 중에서도 이자가 발생하는 금융부채는 임대주택과는 한 45조가 되겠죠. 45조가 이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임대주택의 약 65%에 달하는 그 금융부채의 지속적인 증가와 손실을 막기 위해서 막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부동산 도입법이라는 것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려면 실질적으로 부채 증가 없이 정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좀 마련하니까 사실은 저희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리츠를 도입하게 됐고 사실 뭐 리츠가 알려진 거는 말씀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입이 2001년부터 이렇게 도입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리츠 규모가 리츠 시장에 대한 규모 같은 것들이 또 크게 된 것이 리츠가 사실 이제 사업에 개발 사업에 리츠를 적용하면서부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8년 특히 또 이제 그러한 생각들을 사실은 뭐 많이들 했었지만은 2008년 또 글로벌 금융위기 오면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서 더 많이들 제안이 됐었고요. 2014년 본격적으로 2014년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한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는 임대주택 도시가 도입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13년에도 새로운 투자금이 보고를 해서 리츠 도입 후 저희 그 LH가 2011년도 부채율 460%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가지고 지금은 현재 한 283%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LH 입장에서도 LH 직접 사업과 리츠 사업을 병행하는 리츠 사업을 통해서는 훨씬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좀 쉬운 거는 LH가 직접 건물을 예를 들어 분양을 집대하면 이제 공공사업자니까 국가기업법을 따라야 됩니다. 또 예를 들면 이제 대기업 제품보다는 중소기업 제품을 쓰고 저희 사실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LH 아파트는 그렇게 그 품질이 안 좋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부분이 바로 대기업 제품을 못 쓰고 중소기업 제품을 쓰다 보니까 그래서 좀 안 좋았던 일 중에 하나가 과거에 부산 지역의 어디 아파트의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고급 아파트가 고급 중소기업 제품 걸 쓰다 보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사고 나서 사람이 다치고 죽고 또 신발장도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리츠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제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뭐 대기업 제품의 어떤 좋은 것도 갖다 쓰고서 품질이 되게 좋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여담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뭐 의사결정이 이제 리츠 이사회인데 또 저희가 이제 직접 사업을 하면서 보통 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토지 개발을 해서 토지 같은 경우는 한 평균적으로 한 회수하는 데 한 13년 정도 회수가 걸립니다. 예를 들면 임대 아파트를 짓게 되면 바로 그 땅은 못 팔게 되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한 13 정도 되는데 리츠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토지를 바로 회수를 해야 되죠. 자금을. 그래서 그 회수받은 자금을 가지고 다른 뭐 건축비를 댄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또 사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리츠를 적극적으로 그때부터 이제 도입을 하게 됩니다. LH가 이제 하고 있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리츠로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정책 리츠와 개발 리츠 이렇게 돼 있는데 3번에 공간 지원 리츠와 6번에 공간 지원 리츠 두 개를 보시는데 3번은 토지 지원 리츠로 보셔주십시오. 그래서 LH가 도입한 리츠 형태는 크게 정책 리츠와 개발 리츠를 구분할 수가 있고 보통 정책 리츠의 가장 대표적인 게 공공임대 리츠인데 이건 이제 10년짜리 임대고요. 그다음에 또 행복주택 리츠, 행복주택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죠. 행복주택은 30년 임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용지, 아파트 용지를 장기 임대를 하기 위해서 토지 지원 리츠라는 것을 만들어 보고요. 그다음에 희망임대 리츠는 주로 이제 하우스 투어 대책을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뱅크럽이 돼서 대출 받아서 이제 자기 집을 내놔야 되는 사람이 주거 안정이 불안정하니까 이런 임대 리츠를 또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 리츠 또 그다음에 공간 지원 리츠는 이제 최근에 도시재생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또 그 안에 있는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또 리츠로 이제 돌려서 이제 추진하는 그런 리츠가 되겠습니다.
개발 리치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주택 개발 리치와 대토분양 10번의 대토분양 리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 8번, 9번에 있는 리치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의 개별 단위 사업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름이 되게 많이 붙일 수가 있고요. 사업을 많이 다각할 수가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너무 백화점식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표적인 거 그래서 공공임대 리츠, 그다음에 행복주택 리츠, 그다음에 간단하게 주택개발 리츠, 대토분양 리치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택 순서가 죄송합니다. 좀 먼저 갔다가 제가 공공임대 리치를 먼저 말씀드리고 대표적인 정책 리치가 공공임대 리치인데요. 주택도시기금과 공동투자해서 LH랑 회계 분리되는 리치를 선입하고 리치가 공동주택 메이터에서 분양전환인데 10년 이후에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10년 이제 임대기간 10년이 지난 후에 임차인 또는 일반에게 분양전환을 합니다. 분양전환할 때 보통 시세의 한 90% 정도 감정평가를 통해서 시세의 한 90% 정도 하고 또 미분양 시 LH가 매입 확약을 하는. 그래서 공공임대 리치의 장점은 아무래도 LH가 조성한 택지 공급값을 리치에도 좀 저렴하게 최소한 15% 가격을 낮춰서 공급을 하고 여기에 한 주택 가격이 한 10년간 연 1.5%만 상승해도 출자의 수익률이 5에서 한 6% 확보되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서 하고 가장 많은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많은 리츠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총 16개의 한 6만 3천 세대 사업을 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19조 2천억 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서민 입장에서는 그 국가기업법을 적용 안 받기 때문에 양질주택을 또 공급을 받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비슷한데 사실 행복주택 리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해서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해서 다시 이제 재임대하고 임대기간 같은 경우에도 다시 재임대하는 구조를 하는 겁니다. 행복주택 리츠는 역시 이제 30년간 임대 운영한 뒤에 운영을 해서 토지 및 건물을 일괄 청산하는 일종의 이제 준영구 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토지 임대고 방식이 도입돼서 리치의 사업비를 절감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LH는 이 사업 부지를 계속 우량한 사업 용지를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한 2개의 리치가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규모는 5천억 정도 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침에 보내줘야 되는데 순서가 안 나오지. 다음에 이제 개발 리치 중에 주택 개발 리치인데요. 이거는 이제 LH가 사실 이제 그 부채의 어떤 그 이제 LH 부채 중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장기 미매각 토지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히 공동주택 용지가 이제 한동안 엄청나게 매각이 안 됐었는데 이런 장기 미매각 공동주택 용지를 민간이 출자한 리치에 매각함으로써 LH는 이제 그 재무 개선력을 지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주택 개발 리치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화로 인해서 유동화되었던 시기 현재는 8개 리치가 설립돼서 약 3조 1,29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주택개발 리치를 통한 사업지구에서는 실용부부 주택이라든지 메디어 프리, 무장애 설계, 또 노인복지 시설 등 다양한 사회통합형 설계를 여기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실은 대토보상 리치라고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하나 넣었었는데요. 이 대토보상 리치가 아까 10번에 있었는데 대토보상 리치는 뭐냐면 말 그대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게 지금 3기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토지보상비가 뭐 한 45조 정도 풀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장이 한 45조 정도의 유동성이 풀리는 건데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요새 여러분들 돈 가지고 있어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 정말 1.7% 5%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무리하게 이제 이상한 독일 채권에 투자하다든지 이래가지고 난리 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측면을 한번 좀 리치에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리츠에 투자하면서 토지 소유주가 현금 대신에 보상받을 토지를 리츠에 현물 출자하는 형태를 하게 되면 거기 원래 살던 사람이 다시 새롭게 이제 개발된 어떻게 보면 환지 형태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일정 부분 리츠가 운영돼서 나오는 수익을 배당을 받음으로써 해서 다시는 금융이자 이상의 어떤 수익을 지금 올해 이제 공모형 리츠 중에 사실 작년에 한 것 중에 이제 개발이 난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 신한 알파 리츠라고요.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판교에 LH가 사실은 가장 좋은 땅 중에서 판교역과 관련된 현대백화점 옆에 관련된 땅을 알파돔이라는 TF를 하던 사업부지를 공모형 리츠로 그래서 신한은행과 같이 신한지주랑 같이 해서 이제 했는데 현재 배당대로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주식 가격은 벌써 5,200원에 그때 상장이 됐는데 지금 8,000원입니다. 주식 시장이 우리 이번에 되게 많이 출렁했지 않습니까? 한일관계 때문에 출렁해서 2,000m 빠졌는데 보통 주식이 거의 지금 한 20% 30% 빠져있는 편의적으로 빠져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얘는 혼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활용이 될 거고 특히 이제 대통령 리츠에서 또 중요하다는 말씀드리죠.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대도 부상에 따른 또 세금 세율 문제 이런 부분을 좀 완화시켜주면 아마 많이 크게 활성화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좀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츠라는 것이 LH가 물론 여러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까지는 주로 공모보다는 사모에 의한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는데 리츠라는 것이 분명히 수요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투자 수요를 흡수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공급자 측면에서는 자산 활용화의 니즈를 대응한다는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투명화 설비에 기여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관련된 유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기법들을 또 앞으로 더 많이 LH는 특히 더 많이 활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 정부 국정과제가 연간 21만 원의 공공임대 주택이랑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부채 중에 대부분이 임대주택을 들고 있음으로 발생하는 부채가 한 40조 원 정도 된다고 저희가 지금 100만 호가 재작년 연말에 넘어서 한 110만 원 정도 되고요. 앞으로 5년 이내에 한 200만 원 이상, 200만 원이면 전 국민의 곱하기 3만 원은 한 전 국민의 600만 명이 LH 아파트 사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도에 큰 규모인데 이제 그런 목표를 또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21만 원 중에 저희가 연간 21만 원, 즉 한 5만 원을 5년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78만 6천 원을 LH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더 이상의 신도시 공급은 없다라고 해서 이제 사실은 택지 개발을 엄청 줄여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보면 투자 회수 계획이 좀 제대로 안 맞은 것이 이게 바로 투자 회수가 안 되잖아요. 택지 개발이라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2000년에서 아마 2022년 사이에 이제 투자 대비 회수가 이제 좀 추가되는 그런 구간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그 부분도 우리가 이제 페이버 수준의 투자를 통해서 특히 또 다양한 전체 부채 감축의 성과의 성과를 보면 한 60%는 판매에서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40%가 사업다각화에서 기여하기 때문에 이 사업다각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분들을 부동산 교육에 더욱더 아마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LH는 지금 아마 이제 또 앞으로 지금 이러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부채를 또 계속 부채를 늘리는 것보다는 이제 지금 이제 건전한 부채 수준을 유지하는 게 이제 목표가 되겠고요. 그래서 LH가 아마 2020년부터는 새로운 또 도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부동산 금융 또 이 간접 투자를 활용해서 많은 일을 하면서 공공의 역할을 수행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많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가끔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100조 부채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싶은 거죠. 가고 싶은 회사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게 되게 이상한 현상이에요. 그 이유가
우리가 또 많이 기대하는 어떤 공공부문에서의 주택 정책을 거기다 파이낸스를 지금 짊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금융기법을 도입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고 관심을 가져주십사는 말씀을 드리신 것 같습니다. 해당 관련된 정책을 직접 담당하는 김종환 장관님께 먼저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그래요? 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방송국이 받은 김준환입니다. 여러분들 40분 동안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네. 제가 들어도 되게 어렵습니다. 오늘은 약간 이런 토론회를 제가 몇 번 나오면 굉장히 정부에서 나온 사람들은 꼭 말하는 걸 굉장히 절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은밀하게 수집되고 있는 정책들이 막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좀 잘못 전달이 돼서 뭐 일파만파 막 화장을 일으키는 게 있기 때문에 늘 나오는 일을 좀 조심해야 하는 스타일이 되는데요. 오늘은 조금 학교에 왔으니까 좀 편안하게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실은 초등학교 때 이 동네에서 살았거든요. 그때는 서울대학교 정문이 굉장히 크게 보였는데 오늘 들어올 때 보니까 왜 이렇게 정문이 작냐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부동산이 뭘까요? 라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부동산 금융, 그러면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은 또 뭘까요?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중에서 집을 사신 분도 계실 거고 전세를 받기 위해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하는 여러 가지 이 수요자 금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위 말하는 이런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거주하거나 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야 합니다. 근데 내가 돈이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사람 돈을 빌리면 됩니다. 이게 빌리는 게 결국은 금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부동산 금융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부동산 금융이라는 게 수요자한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금융도 있습니다. 이제 공급자 금융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지금 마이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아주 긴 시간 우리 이용구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야기는 다 공급자 금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제가 96년도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상업은행이라는 곳에 입행을 했습니다. 1996년에.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은행에 들어가면 지금은 없죠. 예전에는 동전 바꿔주세요 하고 하면 유리박스에 들어가 있는 아저씨가 한 분 있었는데 그거부터 은행원을 시작을 합니다. 요즘은 그런 거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그런 은행도 처음에 들어가면 그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하다가 이제 대부계 대부계장으로 자리를 옮겨갔습니다. 대부계장으로 자리를 옮겨갔는데 그 당시에는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대출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30평, 35평, 110평 이상의 콘도미니엄이나 되게 신축, 그다음에 여관, 숙박업, 유흥개발업 이런 것들은 다 여신 금지업죠. 그래서 지금은 국민은행하고 합병이 됐지만 주택은행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러한 일반 국민들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들을 주로 처리를 해주셨던 곳이 있습니다. 그만큼 은행이라는 곳은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수단으로서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 시작하는 것은 뒤에서 이제 리츠라는 제도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프로모를 적어놨던 게 뭐냐면 이런 부동산 금융의 발전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된 금융이 없다가 혁신적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IMF라는 상황입니다. IMF라는 상황이 딱 터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흑자 도산을 합니다. 흑자 도산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분명히 경영활동을 통해서 현금은 발생이 되는데 그 현금에 발생되는 그 사업은 건전한데 현금이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자금이 말라버린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학을 하시면 재무제표 중에 손익계산과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손익계산서상에 분명히 이익인데 현금 흐름상에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면 운영비를 어디서 빌려야 됩니까? 은행에 가서 빌려야 되는데 은행이 더 먼저 망했어요. 은행이 빌려줄 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해하시지 못하겠지만 제가 97년도에 입행한 데가 상업은행 명동지점입니다. 우리나라 땅값이 제일 비쌌다고 했던, 지금은 아니지만 거기가 이제 지금은 모든 자본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자금의 거래는 여의도로 집중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명동에 있는 사치시장과 종등사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자기업수표를 우체국 발행도 받고 있고 증권사업자는 수표 다 갖고 발행이 가능하죠. 근데 옛날에는 발권은행이라고 해서 은행만 자기업수표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자 종금 사채업자들이 자금을 기업에 융통해주는 행위를 하려면 은행에 와서 꼭 당자 계정을 열고 거기에서 어음과 수표를 발행받아가면서 영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자 계장을 할 텐데 IMF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 우리나라의 삼성을 제외한 모든 기업의 자금 팀장들이 창구 객장에 앉아서 어음수표를 들고 뛰어다니고 밤새도 밤 10시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회사 중에서 꽤 많은 회사를 제가 부도를 했습니다. 그 상황을 어디서 연상시킬 수 있으시냐면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 아시죠? 자,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기업들이 있었는데 이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내가 팔았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사줄 국내의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동산을 누가 사갔습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냐면 역삼동에 있는 GFC 빌딩입니다. 그 빌딩은 원래 현대산업개발이 건설했고 현대건설을 본사 사업으로 쓸 목적으로 건설한 빌딩입니다. 근데 그 빌딩을 누가 사갔냐면 론스타라는 대표적인 회사가 사갔고 그 빌딩이 스타타워 빌딩이었습니다. 그 빌딩을 누가 사갔냐? 다시 싱가포르 투자청이 사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정확하게 숫자가 맞는지는 제가 기억이 나진 않지만 현재 그 GFC 빌딩의 자산가치 평가액은 1조 2천억 정도 수준이고요. 현대가 론스타한테 팔 때는 4천억에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 그러니까 5, 6년이 지난 이후에 자산가치 상승이 엄청나게 뛴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서울 시내에 있는 주요 기업이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을 외국계 기업들이 전부 다 요즘 표현 말로 하면 급습을 한 겁니다. 이상한가요? 제가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동산을 대신 사줄 기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리츠 제도, 그리고 자산유동화법이 98년도에 도입되고 부동산투자예산이 2001년도에 도입이 됐고 그래서 리츠의 최초 상품이 나왔던 것이 뭐냐면
하마가 가지고 있었던 대한생명 빌딩과 장교 빌딩을 묶어서 하는 그 빌딩을 묶어서 만든 CR리치라는 것이 거기서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공정보다 쉽게 설명하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돼서 부동산의 간접 투자의 수법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공장님께서 쭉 설명해 주셨던 이런 다양한 리츠나 펀드, ABS, PFV, ABCP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구조를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 이 제도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 기능과 또 하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 조달 기능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신탁이나 또는 펀드나 또는 리츠나 ABS나 이런 부분들은 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사업자 기능을 하기 위한 방법은 PFV와 리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용범 공장님께서 설명하셨던 LH 리츠의 사업 주체가 전부 다 리츠인 겁니다. 리츠가 사업자이자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비이클로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발전을 해왔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정부에서는 이런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다양한 측면에서도 확대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부동산이나 도시를 개발하거나 또는 인프라 시설을 건설 개발할 때 늘 관심의 포인트를 잡았던 것이 뭐냐면 시설의 공공성이었습니다. 이 시설이 이 다리가, 이 철도가 또는 이 도시 개발이 어떠한 공공성을 가질 수 있느냐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는 그거에 대해 영역을 좀 더 확대해서 수익의 공공성까지도 고민을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수익의 공공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리츠가 사업자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리츠에 투자를 하고 이 리츠에 투자된 리츠가 이런 공공사업을 투자함으로써 공공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일반 국민들에게 배분하자는 거죠. 그래서 수익의 공공성을 좀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질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국민의 수단을 좀 더 확보해 주자는 거죠. 지금 아까 수익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리츠의 운영 및 청산 수익률이 강남 상부의 평균 아파트 투자율보다 높습니다. 여러분 못 믿겠죠?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 이분들이 안 믿습니다. LHI를 통해서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높습니다. 근데 이 양질의 수익을 지금까지 누가 다 가져갔느냐? 97% 이상을 사모 투자자, 금융기관이나 연기관,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 가져갔다. 그거는 리츠뿐만 아니라 펀드하고 동일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습니까? 자, 부동산을 어떻게 투자합니까? 라고 여쭤보겠습니다. 강남에 아파트를 사시고 싶으세요? 꼬마 빌딩을 사고 싶으세요? 문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내가 그만큼 시드머니가 없기 때문에 비쌉니다. 리츠가 관련된 최근의 기사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커피 한 잔 값이면 빌딩의 주인이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뭔 소리야? 하는 얘기가 뭐냐면 리츠는 주당 한 주의 가격이 5,000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신한 알파 리츠를 말씀하셨는데 판교역에 가면 평가에 6천억짜리 빌딩이 있습니다. 그 6천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는 리츠의 시가총액은 3천억짜리. 이 3천억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리츠의 주식을 여러분들이 사면 간접적으로 빌딩을 소유한 겁니다. 그리고 그 빌딩에서 나오는 수익을 리츠라는 비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돼요. 지금 알파 리츠가 원래 5,000원이었을 때의 평균 예상 수익률이 6.5%입니다. 10년 평균 배당 수익 7.5% 배당을 하고 있고요.
그 배당이 되는 근본이 되는 임차인 수요는 네이버나 블루홀 이런 유명한 기업들이 다 10년에서 5년 장기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수익성을 가지고 리츠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분하는 거고요. 이러한 간접 투자 기구를 좀 더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노후 세대의 우리 이제 퇴직 세대들이 모든 자산의 70~80%를 거주하는 부동산으로 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곳으로 전환시키려는 것이 하나의 정책적 목표고요. 또 하나는 기업과 연계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생산적인 부분으로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물류시설 단지나 또는 산업시설 단지 쪽에 리츠가 투자해서 공장이나 또는 물류시설들을 공급하고 기업들은 그것을 낮은 진입의 그러니까 그런 물류시설에 들어오려면 내가 고정적인 부동산 자산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 고정적인 부동산 투자를 분리해내는 거죠. 그러면 나는 기업의 운영에 관련된 비용만 투자하면 그 업을 영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업들이 낮은 자금으로 사업에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정책까지도 다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긴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리츠라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사무적 시장에 있었던 특정한 이익 집단이 수익을 가져가는 이런 구조에서 일반 국민들이 다양한 수익을 배분할 수 있는 정책 쪽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 공무원 부동산 간접 투자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원래 1시까지인데 한 5분 정도만 조금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신 김정주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주입니다. 오늘 제가 이쪽에 일찍 쪽에 사실 개인적인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실제 그 업무에 관련 밀접하게 계신 이용권 사무총장님하고 그리고 중간 사무관님, 특히 중간 사무관님 같은 경우는 70년 처음부터 외환 겪으시면서 그때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그래서 좀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학습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리고 좀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제가 간략하게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요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정부나 문제 의식을 다 가지고 있죠. 특히 이제 여기 행정대학원에 있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공공성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든가 주택 가격이 바뀌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의식이 있어요. 주택은 문제다. 이런 생각이 약간 강하죠.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왜 그런지 원인을 알아야지 문제 해결이 될 거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시중에 많이 풀린 시중 이용성 때문입니다. 이 돈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방금 말한 이 아이가 왜 지금 리츠와 관련된 이유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리츠가 시중에 풀려있는 이용자금을 대거 흡수하는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계신 학생 여러분들 생각하는 공공성에 부합하는 그런 금융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설명을 이제 막 하시니까 이게 되게 막 멀게 느껴질 거예요. 저도 원래 첫 직장이 이제 금융회사였고 주택금융하는 회사였는데 그거의 그 본질을 이해하고 아직도 뭐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테 시간이 걸렸거든요. 아마 정말 감이 안 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들이 지금 여기 계신 학생 여러분들께 말씀합니다. 오늘 제가 조금만 가지고 있습니다. 사모한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 리츠에 투자해가지고 안정적으로 그냥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량 수익이 못 가는 거잖아요. 예금은행에다 돈 좀 넣어서 지금 예금은행 평균 수익률이 한 1.5% 정도 됐어요. 그거 지금 거의 코에다 갖다 붙이겠어요. 네. 지금 한 10% 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한테 그 수익이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아주 장기적으로. 리츠는
이건 회사 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돈을 투자를 하고 나서 그걸 쥐고 있으면 계속 내남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이 수익이 안정적으로 고수익이 안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시장을 이제 갖고 나가는 일이 되겠죠. 그렇지만 현재의 일치 시장은 사모가 뭐냐면은 그 기관 투자자들이 큰 돈 가진 사람들만 그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시장에 지금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정부가 그 공모시장, 공모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을 열어나가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 대신 이 시장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정부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투자 대상자산을 지금 주로 상업용 부동산에다가 지금 대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최근에 이제 정부가 최저임금 이런 거 인상하고 이러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임차를 들어갈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 지금 뭐 제가 중소기업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저기 구로지단 이쪽이 소상공인 밀집지역이잖아요. 거기 지금 공실이 상당히 되거든요. 지금 제가 현재 있는 문현동에 공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임차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이제 주목하고 이 위치를 계속 이제 가져간다고 하면은 그건 이제 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대신 최근에 이제 정부가 관심 가지고 있는 생활용의 소시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다시 인프라 투자 확대하라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이런 쪽에 좀 투자 대상을 넓혀가는 경우 위치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안전적인 수익원 그래서 또 거시 경제적으로는 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지금 부동산을 흡수할 수 있는 중요한 진짜 수단으로서 잘 매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써오셨는데 너무 짧은 시간밖에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오늘 시간이 넘어서 간단하게 한 2분 정도의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사실 부동산 주택 금융에 제일 중요한 게 외국에서는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젊은 세대들이 집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게지 돈. 오늘 모게지는 한마디도 안 썼고 우리나라의 모게지 돈 중에서도 기껏 얘기하는 게 리버스 모게지. 그건 모게지에 아주 지유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모게지가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무관님 질문인데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우리나라 큰 빌딩을 키를 크게 해야 된다. 아파트를 그러니까 무슨 도시공학 하시는 교수님인데 그 일조권 그다음에 용적률 그런 거 다 떼어쳐라 그래가지고 크게 해야지 거기서 살지. 그 젊은 사람들 서울에 직장에 있는데 그 헐렸는데 2시간 가는 신도시에 가서 살라고 그러면 그 말이 되느냐 뭐 이런 말씀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건설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논의가 조금은 되고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뒤에 글씨. 자, 또 질문 있으십니까? 일단 없으시면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분이든 답을 하세요. 편하신 거 하시죠. 드리고 다 마실 거예요. 일단 주님께서 저한테 지정 질문을 했어요. 국토부 내에서는 사실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도시 스카이라인 허무는 그런 형태의 고층형 아파트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있지는 않지만 서울 최근에 이제 연구이론은 서울이 아니라 되려 지방 도시에 스몰 인프라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넓은 지역의 도시에 넓게 퍼져 사는 것이 도시의 효율적이냐라는 측면에서 고민을 해서 더 밀집해서 밀집 형태로 하는 것이 도시가 인프라를 좀 줄일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들은 갖고는 있지만 서울의 강남 지역에 그런 얘기를 저희 주변에 한 사람 들었습니다. 60, 80층, 100층짜리 빌딩을 아파트를 막 집어넣으면
불편해서 거기서 나올 거다. 집에 들어가는 차 몰고 가는 데만 2시간 걸리면 그럴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쪽 공식적인 없어서 안 하겠다. 모기지 관련해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실은 저희 리츠가 가야 될 방향 중에 또 한 방향입니다. 미국에 있는 리츠를 보면 19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사이 쪽에서는 80년대 미국의 주택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모기지 리츠가 전체 리츠의 거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모기지 리츠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고 그 리츠에 투자가 들어왔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모기지 관련된 제도들이 워낙 잘 발전이 돼 있어서 실은 이제 그런 쪽까지 영역을 더 확대해야 하는 것이 사업성이 있느냐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다양한 주택 문화의 개발을 위해서 모기지 쪽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지금 LH에서 하고 있는 그 임대주택 리츠를 보시면 그게 도시민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 리츠 사업을 통해서 돼 있는 것입니다. 즉 학생 때는 학생에 맞는 학생이 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집, 그다음에 결혼해서 결혼 신혼 애 하나 둘이 살 수 있는 집에 대한 임대리츠에 대한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 그리고 이제 노년 생활이 돼가지고는 이제 귀농 귀촌을 해서 한번 살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집을 사는 것보다는 임대주택에서 2, 3년 동안 살아보고 경험하고 하시는 그런 것. 그래서 도시의 그 라이프 사이클, 도시 이동에 관련된 부분을 다 맞추는 것을 모두 다 임대주택으로 맞춰서 집이 정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생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라는 시간을 좀 연장을 했습니다. 주택, 우리가 보통 제조업에 대해서 관심은 되게 많지만 부동산에 대한 것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또 특히 우리 대화만 안에서도 과목도 그렇고. 따라서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보셨겠지만 굉장히 많은 어떤 이슈들이 있고 특히 그 근저에 그 기간에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있는 것이라서 많은 관심을 갖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리츠에 투자한다. 우리 잘 몰랐던 건데 커피값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좀 동하죠. 그죠? 그런 것도 좀 있고 또 모르시는 것은 마지막에 김중환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생애주기 맞춤형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가 있는데 주택 공급도 약간 그런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더 많은 포럼 기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제953회 정책 기식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